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평 해설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마침 여기 이름 옆에도 이렇게 아이콘으로 등대가 사용됐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망대해 수험생활 헤쳐나가는데 우리 EBS 강의들이 여러분에게 환한 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자, 2021 년이고요. 2022 수능에 대비하는 3월 전체 학평인데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3학년 학생들이 최초로 치르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이 수험생활 레이스의 첫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관문을 하나 통과를 했는데요.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2학년 때까지와는 느낌이 확 다르죠. 그죠? 3학년 되어서 처음으로 친 이 시험은 확실히 긴장감, 무게, 압박감 이런 것들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자, 늘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뭐냐면 욕심 많이 내고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 그 해의 수험생들 가운데 3월 이 학평 성적이 정말 자기 욕심만큼 잘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간 허둥대느라고 막 쫓겨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도 못한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열심히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내내 또 3월 지금 이 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은요,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는 공부를 왜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나는 충분히 오늘 받은 성적보다 훨씬 더 쭉쭉쭉쭉 상승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생각 가지고 굳게 마음 딱 먹고요. 자, 이건 연습 게임이다. 그냥 내가 아직 익숙해지지 못해서 좋은 성적 못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 등대와 같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욱더 1부부터 6부까지 5부, 6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듣겠습니다만, 자, 그 강의들 5강을 각자가 5강을 단단하게 다져서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이 최초의 수능 대비하는 학평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자, 그럼요. 이번 시간에 저는 2개의 세트, 문학 2개의 세트 앞에서부터 처음에 현대시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 산문 이렇게 2세트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지문을 읽는 방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시부터 출발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학이 그렇죠.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낯선 작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어요. 거의 이 중에 오늘 출제된 이 문학 작품들 중에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 작품이 거의 현대소설 새해 선물 정도 하나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낯선 작품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까다롭게 여겨지고 그야말로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럴 때 어쨌든 그 장르의 본질에 맞추어서 그거에 근거해 낯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결국엔 여러분의 어떤 수능 성적을 나중에 문학 파트에서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김남조의 설목이라는 낯선 시가 실렸는데요. 자, 봅시다. 설목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항구로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설목이라는 제목이 여기에 소재가 딱 등장했잖아요. 설목이라는 건 거기 지금 한자 병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병기된 한자 정도는 알아보죠. 그죠? 눈설자의 나무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겨울 산 같은 데 보면 나무가 눈을 이렇게 하얗게 뒤집어 쓴 그런 그 눈 쌓인 나무 있잖아요. 그걸 설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봅시다.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성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라는 게 처음에 시에서 1년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의 어떤 그 시적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에다가 설목을 가꾸어 왔대요? 나의 마음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목은 진짜 나무가 아니라 뭔가의 상징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그것도 누구도 모르는 산 등성이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깊은 골짝, 내 마음속에서도 깊은 골짝, 아무도 모르는 곳, 내밀한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나의 어떤 지점, 내 마음속의 어떤 지점, 거기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었답니다. 이제 뒤에 여러분 읽었으니까 시험 볼 때 봤으니까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금은 떠나가 버린 그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설목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나무처럼 설목처럼 나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그 어떤 소중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겠죠.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을. 그럼 봐, 설목은 사실 눈이 덮인 나무면 겨울이라는 배경에 계절적 배경에 어울리는 건데 지금 가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설목 얘기 여기 1년에서 제시를 했고 내 마음속에 설목이 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나뭇잎이 지는 계절, 시냇물이 여위는 그런 계절,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그날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가 하면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라던 그런 사람이 떠나고 없어졌어. 그죠? 그러면 그게 가을이 최후의 계절이 아니었겠네. 결국엔 그 사람이 떠나가고 더 황량하고 추운 겨울이 나한테 내 마음속엔 찾아오는 걸 테니까. 그렇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며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이라는 건 어떤 안타까움이에요. 그렇게 떠나지 말고 밉다 하면서라도 내 곁에 남아줬으면 그게 더 100배는 더 고맙고 복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떠나고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황량한 늦가을 이후에 겨울이 찾아오고 그랬겠지. 자,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는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자,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라는 건요. 원래 이 작품에 이게 지금 1959년 작품인데 원래 원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적 이렇게 한자어로 물방울이라는 게 수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뭐 철비 그래가지고 쇠로 된 문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시어가 사용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풀어주었는지 다른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미는요. 물방울 소리가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라는 건요. 만약에 두터운 철문으로 닫힌 어떤 공간이 있다면 물방울 바깥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겠죠. 완벽한 고요일 거 아니야. 그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요는요. 평화롭고 좋다 이런 게 아니겠지. 뭔가 외롭게 차단되어서 고립된 내 마음속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 그런 고요 속에 나뭇가지에 사철 고드름이 달려 있어. 이 설목이니까요. 이 막 고드름이 줄줄 달려 있는 거죠. 이 나무의 설목의 모습입니다.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설악이라는 건 눈 덮인 산일 테고요. 거기에 뻗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 그럼 이 나무의 모습이 이렇게 겨울나무, 설목의 모습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처음에 1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내 마음속의 나무인 거지, 그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로 치면 약간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나무는 이 나무를 닮고 이러면 얘기가 이상하니까, 그죠? 이런 나무는 내 마음속의 이 설목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용상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그지? 그런데 문법적으로 뭐 의미가 어떠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시에서는 좀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른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로 하면 시적 허용이고요. 시에서는 약간 좀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짐작하는 바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 이런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 나의 마음속에 이 설목, 이것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근데 이걸 엮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이 나무가 나의 마음을 닮았다. 나의 이때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겠어? 자, 요렇게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있는 외로운 마음이면서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임에 대한 순결한 순수한 사랑이 아직도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같은 거겠지. 그런 나무, 그러나 또 이제 거기에는 뭔가 서러움도 깃들어 있는, 그쵸? 막 꽃이 만발한 화사한 봄날의 나무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 눈이 잔뜩 덮여 있고 고드름을 매달고 있으니까 괴로운 처지인 거고, 겨울 나무는 그렇잖아요. 그 뭐 잎이고 꽃이고 다 떨어뜨린 그런 나무인 거고, 눈이 덮여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은 죽지 않은
떠나간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니까. 근데 이 마음은 이 나무를 닮았고 나무는 역시 이 마음을 닮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곧 이 나무로 표현되고 있다는 진술을 여기에다 가미한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고 다시 얘기했는가 하면 이 나무는 또 즉 이 나무는 나의 마음은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것은 뭐야?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붉은 날인. 붉은 도장을 꽝 찍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나의 이 설목 같은 나무는, 그 설목 같은 마음은, 그죠? 나의 이런 마음은, 임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강렬했던, 뜨거웠던 어떤 지울 수 없는 그런 열정의 사랑의 기억과 관련 있는 그것 때문에 생긴 마음입니다 라는 정도의 진술로 읽어낼 수 있을 거야. 맞죠? 당신이요. 이 당신이 이제 떠나감으로써 나에게 이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이겠지. 당신이요.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그렇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정도의 외로움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지? 당신. 떠나고 없는 당신 때문에 느껴지는 외로움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쉬운 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도 아닙니다. 나로 갑니다. 김광섭의 겨울날이라는 시인데요. 이건 1970년대에 지어진 시예요. 김광섭 하면 여러분 저녁에 뭐 이런 시로 잘 알고 있을 테고, 생애 감각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게 김광섭의 시입니다. 자, 마당에서 봄과 여름의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그럼 봐요. 마당에서 봄과 여름의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어요. 마당에 무슨 나무, 여기에 이제 정든 얼굴들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 지금 오동잎 떨어지고 어쩌고 하는 거 나왔죠. 그러면 꽃이나 잎 같은 걸 얘기하나 보다. 마당에서 봄과 여름의 정든 얼굴들, 즉 꽃과 잎 같은 게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죠. 꽃도 떨어지고 낙엽도 지고 막 이러는 거지. 그렇게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오동잎이라는 건, 오동잎 떨어지는 건 보통 가을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나무 자연현상이잖아요. 오동잎이 이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오동잎이 떨어지면요, 오동잎은 뭐 파라라랑 이렇게 날려가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진다고. 무거우니까, 잎이 크니까. 오동잎이 그러죠.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옛날 그런 노래 되셨어요. 자,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가을이 됐네, 그죠?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의 정서를 품던 굴뚝 보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석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나뭇잎 다 졌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가의 정서, 사람 사는 집 말이야. 인가의 정서를 품던 굴뚝 보얀 연기. 뭐 밥 짓는 연기도 나고 군불도 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의미가 뭔지 굳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늦 가을이 됐고 저무는 가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풍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자, 정서가 직접 표출돼 있을 때는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겨울이 외롭고 무서웠어. 근데 더 외롭고 무서웠어. 왜냐하면 그런 늦가을인데 김장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집을 팔게 됐기 때문에. 집을 팔았어. 그럼 뭔가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1970년대 시라고 했는데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뭐 김장을 뭐 안 하는 집도 많고, 그지? 뭐 슈퍼마켓에 가서 김치를 그냥 그때그때 사 먹는 집도 많으니까. 근데 옛날엔 제일 중요한 건 월동 준비는 김장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연탄 뗄 때 연탄 겨우내 뗄 수 있는 거 들여놓는 거. 쌀하고 김장, 연탄 이거 있으면 그냥 겨울 잘 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가난하던 우리 옛날 시절에. 김장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봐요.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된 건 경제적으로 뭔가 흔들리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억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따 문제에서 만날 텐데, 뭔가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 뭔가 생계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외롭고 무서웠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도 비교적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그 추억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두만강 건너는 이삿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으니, 보세요.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는 비탈길인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비탈길인지 내려가는 비탈길인지, 즉 이사를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비탈길 따라 올라가서 결국 이삿짐을 거기다 푸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난한 동네 쪽에 어디 뭐 산동네나 어디에 그렇게 해가지고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자, 두만강을 건너는 이삭군처럼이라고 그랬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이삭군이라는 건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뭐 이용학이나 이런 사람들 시해본 말이에요. 얼어붙은 두만강을 막 건너는 유이민들의 서러운 삶이 막 드러나는 거 있지. 그런 거 같은 그런 모습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뭔가 집을 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어디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겨우겨우 김장 걱정하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식솔들이 겨우 이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저기 밥상 앞에 둘러앉았는데, 그런데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터전에서 눈둘 곳이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왜 이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어디 딴 데 가셨나? 어머니는 뭐 딴 집으로 이사를 가셨나요? 우리는 나머지 식구들만 이사를 이 집으로 오고 어머니는 딴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맥락상으로는요, 둘러 앉아서 이 집에 이사 온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가세가 기울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사를 왔나 봐. 그래서 둘러 앉았는데 문득 어머니가 이 둘러 앉은 자리에 없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한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죠? 장례 치르는 거에 대한 풍경을 지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한 거다라는 느낌이 오죠? 자, 이튿날 그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게 이제 어머니와의 사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사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로 그렇게 돌아가셨나 보죠. 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어머니, 그로 인한 가족의 슬픔, 화자의 슬픔, 그게 크겠지.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그럼 보세요. 형제들 공동의 부엌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 아시나요? 왜 뭐 신화에서부터 어쨌든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가정은 중심이 부엌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 그 부엌을 가꾸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자식들을 먹이는 건 어머니죠.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야. 그죠? 자,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졌다는 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랄까? 따뜻하게 그 형제, 자매, 남매들을 거두어 먹일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 안 계시니까 낙엽들, 이 낙엽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그쵸? 어머님의 그 어머니가 사별하게 된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있기도 어려워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의미하는 게 이런 걸걸요?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낸다는 건 살갗을 이렇게 남의 피부, 내 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와 맞닿으면서 산다는 걸 테니까 낯선 사람과 부대끼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야. 사람살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다. 그러면 이때 찬바람이라는 건요, 항상 찬바람이 인간과 더불어 있다. 그 찬바람은 시련, 고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추운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남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보니 인생이 쉬운 게 아니고 항상 시련과 고난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도 어려운 거예요. 과일 하나 익는 것보다 그것만큼 잘 익는 것만큼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나 잘 익는다는 것,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 몫을, 사람 구실을 하면서 뭐 또 때로 이렇게 어울려 모여서 살아가고 이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도 어려워. 그래서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이 찬바람이나 겨울바람이나 전부 다 시련과 고난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면 거기에 휘몰리는 낙엽들, 그럼 뿔뿔이 흩어지고 모여서 다사로운 풍경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거 다 어디에 이 뿌리에는요, 사실은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상실감에 젖은 자식들이 더 그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고
끌고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과도 관련 있는 진술일 거야.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인다 그랬어요. 어디 그 왜 양주 같은 거 어른들이 마실 때 잔에다가 이렇게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흔들고 이래가지고 뭐 원두락이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해서 마시죠. 자,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어가면서 찾는 게 그 슬픔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야.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며 결국에 지향하는 것, 바라는 것은 봄이라는 거죠. 봄을 바라고 사는 거야, 그죠?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자리를 끌고 한치 한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질 무렵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진짜 하루의 해질 무렵일 수도 있지만 인생으로 치자면 뭐 황혼기가 된 때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노년에 접어든 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봄을 바라보고 좋은 날, 행복하고 희망에 찬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하루하루를 영위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천장에서 왕검이 내리고 구석에서 귓돌이가 어정어정 기어나온다. 집에서 이제 천장에서 거미가 이렇게 내려오고 구석에서 귓돌이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자, 아까 앞에서 목 없는 아침이 어디 한번 나왔는가 하면 여기에, 자,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을 어머니랑 했었거든. 갑작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그쵸? 그러면 이런 친구들에게, 누구야? 왕검이나 귓돌이 같은 애들에게 눈짓 한 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 한 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그럼 이건 의지를 나타내는, 내가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겠지 라는 겁니다. 탄식조의 이야기죠, 그죠? 즉, 참 슬픔으로 가득 찬 시가 두 개나 이렇게 나오니까 참 힘든데, 뭐야?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봄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 근데 이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과 정든 친구들과, 여기서 이제 왕검이 귓도리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뭐 다른 식구들이나 뭐 애인이나 뭐, 그죠? 마찬가지지. 그렇게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또 그냥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쓸쓸함을 느끼는 거야. 됐죠? 자, 작품 읽었고요. 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물음표 있어야 되겠네요. 자,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겠다. 자, 의태어라는 게 뭐죠?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래서 가에는 의태어라고 부를 만한 게 없네, 그지? 근데 나에는 아까 봤습니다만 뭐 뱅뱅, 어정어정, 또 뭐 왈칵 이런 말들이 있었으니까 됐네요. 그럼 답이 1번이야. 됐지? 적절한 거 골랐습니다. 가와 나를 묶어놓고 그 공통점 혹은 차이점으로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이 세트 구성의 어떤 원리의 근본에 해당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첫 번째 문제로 보통 설정이 됩니다. 자, 2번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는데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자문한다는 거죠. 거기에다 자기가 그 질문에 대답까지 하면 그걸 자문자답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즉 자문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는데, 가나 읽으면서 자문을 한 게 있었나요? 없었지? 가든 나든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는 독백의 방식을 통해, 그렇지, 자기의 마음속에, 물론 거기에 이제 당신이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뭐 그건 당신한테 말을 건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근본적으로 독백이긴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혼자 하는 얘기지 뭐 지금 내 옆에 없는 당신한테 당신이요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누가 듣나, 당신이? 그죠? 자, 이건 독백의 방식을 통해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인정할 수 있는데, 나아가 대화의 방식을 통해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야. 그죠? 여기 이게 무슨 대화야? 이것도 독백이지.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할 대상의 역동성을 보고, 자, 대상의 역동성이라는 게 뭐야? 다이내믹하다는 건데, 막 힘있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 두 작품 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점층도 아닙니다, 그죠? 점층은 뭔가가 점점 더 고조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두 작품 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 여러분, 세태 변화라는 말은요, 세태가 뭐예요? 세상의 상태야, 그죠? 사람들의 일, 무슨 뭐 관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그 당시 세상의 모습, 이런 거를 상태, 이런 걸 세태라고 하는데, 여기 세태 변화가 드러나 있는 이 가나는 그런 거하고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자, 1번이 답이겠는데요. 요런 문제 있죠. 팁으로 제가 지금 우리는 이게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품부터 읽고 갔습니다만 이 1번 문제를 볼 때 딱 세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키워드, 의태어, 예를 들면 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그 다음에 뭐 독백 대화, 그 다음에 점층, 역동성, 그 다음에 뭐 대상의 변화 과정, 세태 변화 이런 거에다 체크를 먼저 해두고 작품을 읽으면 가나를 읽으면서 각각 이걸 바로 소거해 나갈 수가 있어. 틀린 지문들을, 저희 선지들을, 그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것도 그 과정에서 가에는 없었는데 나의 뭐 뱅뱅 나오고 막, 그죠? 뭐 왈칵 나오면 이거 맞구나. 바로 1번 체크를 하게 되니까 미리 1번 문제는 보고 들어가라. 요게 이제 수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세트형 현대식 문제에서요. 표현법 관련 문제의 경우. 안 그러면요. 다 지문에 빠져가지고 감상한 다음에 1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그게 사용된지 아닌지를 전체를 다시 조회하게 되는 그런 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2번 갑니다. 가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봅시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제 가을이니 겨울이니 계절적 배경이라는 걸 주목해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가의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물이 쇠락하는 게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하고 조응하는 거죠. 그죠? 가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지. 가을이 되면서 쓸쓸한 처지가 되고 결국 나중에 설목으로 내 마음이 표현될 만큼의 더 냉혹한 고요와 추위가 찾아오는 거니까요. 자, 맞습니다. 겨울이 세상에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에 주목한다면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은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고 그 적막함은 그냥 진짜 세계의 적막함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의 외로움과 조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초에 이 3번 선지의 진술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인데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는 것하고 연결되기가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아. 그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예 19에 관해서도요. 나에서 말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자, 2연 끝에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뭐야? 아까 이게 우리 봤지만 제대로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어요? 성찰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 3번입니다. 4번.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겠군. 자, 계절의 순환 생각하면요. 그래서 봄을 찾는단 말이야, 나에서. 그러면 결국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봄이 올 것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지. 해석 가능합니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뎌내는 화자의 모습. 자, 이렇게 눈과 얼음에 덮인 겨울이라는 게 가장 추운 계절이니까 그 가장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걸 견뎌내는 화자의 모습.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을 했는데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우리 감상했던 거 그대로죠. 설목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죠?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 이 절대적 사랑 같은 말이고요. 이게 결국 뭘로 표현됐다? 설목으로. 그런 정신적 지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보세요. 1번. 나의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가는 화자의 태도. 그지? 그 갖고 온 게 간직하고 키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 그 사랑이 한 그루 설목으로 표현된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이 2번이죠? 왜?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안 떠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 되게 어렵네. 나를 떠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던 자기의 마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돼요.
답이 2번입니다. 3번.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설하게 뻗는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형성한 것. 자, 이 절대적 사랑,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적 지향, 사랑의 모습 이런 걸 설목으로 형상화한 거라면 고드름을 달고도 위로 설하게 뻗는 그런 모습으로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 설악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지키겠다는, 사랑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백엽보다도 희고 손시린 나무의 모습을 통해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상하는 것. 자, 이렇게 희다, 뭐 백엽의 백, 그죠? 그런 것은 바로 순수한 사랑, 하얀 색깔이 환기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시적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5번.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당신이여 하면서 마지막 년에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겨울밤이여 겨울밤이여 그랬으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 그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절대적인 그야말로 외로움의 토로니까요. 5번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4번으로 갑니다. 나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봅시다. 기억은 뭐냐면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라는 거야.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다. 자, 삶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거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니까 1번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처럼 그런데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 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난에 시달려서 뭐 더 이제 집을 팔고 어디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던 경험에 관한 얘기일 테니까 기억이든 니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귿은요. 어디 있어요? 벼란간 앞니가 무너지는 듯 터전에서 라는 건요.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의 상실감. 그죠? 앞니를 잃은 것처럼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라는 걸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드러냈다. 그 구심점이 뭐야? 어머니의 부엌. 여기가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형제들도 거기에 모이는 거죠. 어머니 만나러, 그죠? 뿔뿔이 흩어져 살던 형제들도 찬바람에 휘몰리던 낙엽들도 어머니의 공동의 부엌에 모이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진술이고요. 미음. 친구들의 손 한 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그랬는데, 친구들의 손 한 번 잡지도 못하고 간다는 건요.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된 석별의 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운명 같은 거, 삶의 어떤 곡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누구든 우리는 다 그렇게 가버리게 되리라 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5번을 답으로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요, 우리 현대시 낯선 시였는데요. 결국엔 이해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든 문장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가지고 시구의 의미나 기능에 관한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1번에서 15번 고전 산문 세트로 가볼까요? 앞에서 봤던 첫 번째 현대시 세트는 사실 이제까지 치러지던 수능하고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이번 이 시험은요, 문학 같은 경우 2022 수능 예시 문항의 체제를 따른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 출제할 때는 이제 당연히 지금 선보인 2022 수능이 어떻게 치러질 것이다라는 평가원의 예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요 고전 산문 세트의 경우는 현대시와는 달리 예시 문항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현대시는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가나를 2개를 묶은 걸로 출제를 한 거고, 요 고전 산문 세트의 경우에는 예시 문항에서 평가원이 고전 소설 박시전하고 그 다음에 야담, 조보라는 걸 묶어가지고 구성했던 것처럼 가에는 이렇게 이 선율환생이라는 설화를 제시하고요, 나에는 설홍전이라는 고전소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본 거예요. 그죠? 자, 요런 방식으로 뭐 6월, 9월, 11월에도 평가원이 계속 이 패턴을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이 안에서도 또 뭔가 변화를 줄 거예요. 아마 그런 미세 변화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고전 산문 구성, 이게 과거에 뭐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요 2022 수능 예시 문항의 패턴을 따라간 거라서
좀 더 눈여겨보고 미리 이렇게 대비해볼, 그리고 앞으로도 시험에서 만나게 될 그런 구성이다라는 걸 알아두자는 얘기죠. 자, 그럼 당연히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존재하니까 세트에서 가나로 묶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전략도. 갑니다. 선율원생인데요.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그랬어요. 주인공이지 뭐, 그죠? 승려입니다, 그죠? 돈을 시주받아 600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전을 편찬하려고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풀면서 봐서 알겠습니다만 가나에 공통으로 캐스팅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염라대왕이야, 그죠? 결국 이제 환생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던 인물이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가에 관한 얘기로 두 작품을 묶어놓은 흥미로운 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늙음하게 대품 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요거죠, 그죠? 요거 대품 반야경. 염라대왕이 말했다. 내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불전, 또 좋은 소원, 이런 게 다 이렇게 이런 경을 완성하는 일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물론 승려인 이련이 기록한 삼국유사의 기록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과 관련해서 볼 때 이렇게 돈을 시주받아서 뭔가 불교의 경전을 편찬한다는 일은 좋은 일, 훌륭한 일, 보배로운 일로 인식하는 게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맞죠?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겠죠?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합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에 논 한 일항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봐요. 이 여인도 말이에요. 지금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거운 고통을 오랫동안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모가 금강사에 논 한 일항을 몰래 훔친 일을 벌였기 때문이야. 이건 죄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옛날 이 역사에 관련된 관점에서 이 작품, 이 기록을 검토하는 관점에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사찰들이 소유한 논밭 이런 것들이 워낙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조차 힘들었던. 그래서 아니 땅을 훔친다는 게 퍼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훔쳐서 거기다 막 경작을 하고 먹고 그걸 그대로 그냥 안 바치고 자기들이 걷어 먹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찰에 부가 축적되어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럴 법하죠, 그죠? 역사학자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사찰의 논을 몰래 조금 훔쳐서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다가 농사지어서 막 먹고 살았나 봐.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서 여기 와서 죽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이제 법사께서 이제 이 법사라는 건 선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부모가 누구야? 지금 이 도둑질한 부모입니다.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 숨겨두고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뒀으니 법사께서는 그걸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불 등을 켜주시고 배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숨겨놓고 온 게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요, 서사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가가지고 이런 얘기 없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죽은 딸을, 당신들의 딸을 만났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거기, 어디 있어? 침상 아래에 참기름이 숨겨져 있다고 하던데, 딱 가보면 진짜 참기름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죠.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여주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서사적 기능을 하는 장치들이야. 그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 그랬더니 사량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줬어.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이제 환생을 하게 된 거야, 선율이. 그쵸?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그럼 봐요. 땅에다 묻었어, 이미. 장사를 지냈고. 그랬는데 그 후에 죽은 지 열흘이나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깨어나 살아나게 된 거라. 그럼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래서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에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주었다. 그럼 이제 선율이 다시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난 다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가 혼자 이걸 무덤 밖으로 뚫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힘이 뭐 그 정도로 장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이상하다. 무덤에서 소리가 나네. 가지고 절에 가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파보니까 진짜로 뚜껑을 열었더니 관뚜껑 열었더니 거기서 이러고 나온 거야. 그죠? 선율이. 자, 선율은 전에 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신비로운 일이지, 그죠?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이때 그라는 것은 선율이죠, 그죠? 그러면 불경을 완성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감탄하면서 이 얘기에 더욱더 와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하면서 더 이 뭐라자면 선율의 일이 더 잘 된 거죠. 그 업이. 자,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했습니다. 자, 가는 다 읽었죠? 선율 환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갑니다. 설홍전이에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스토리는 되게 긴데 재밌는 영웅소설인데 뭐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일단 읽고 뭐 필요한 거 살짝 제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홍사를 내어 홍을 결박할 이게 홍이라는 게 주인공이야. 설홍입니다. 근데 설홍전의 주인공 홍 이게 명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뒤에 나옵니다만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나라의 선관이었어. 근데 이제 희롱하는 그를 선녀랑 주고받은 죄로 얘는 설홍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선녀는 왕소저로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왕운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고생을 인간 세상에서 하도록 이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배를 내려온 거죠 인간 세상에. 적강 모티프입니다, 그죠? 자, 홍사를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사자가 어서 가자 바삐 가자 그랬어요.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하며 막 피가 질질 흐르는 거야.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어우 잔인하다. 서롱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면 낭루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기를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 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자, 이 봉황 얘기가 뒤에도 살짝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서롱이 봐요. 되게 이제 인간 이 명나라 이 아버지 설처사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힘겹게 오랫동안 발언해가지고 늦음하게 얻은 아들이야. 근데 이 설홍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적강 모티프, 즉 하늘나라의 선관이었지. 태어났는데 조실부모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계모 그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얻었던 계모가 진씨라고 있는데 그 진씨의 그 구박을 받아가지고 진씨가 이 아이를 설홍을 갖다 버려버려. 남편 죽었는데 그 자기 남편의 전처가 낳은 자식인 홍을 갖다 버려버린다고. 근데 홍이 산에서 막 버려진 아이가 봉황이 뭘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아남게 된단 말이야. 아셨죠? 봉황이 뭘 열매도 갖다 주고 막 해. 이게 되게 신비로운 일인 거지. 그치? 원래 이제 선관 출신이니까. 이런 어떤 전기적인 요소가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이제 자기를 그렇게 보살펴주던 봉황은 어디 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저승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이거지. 내 소식이 망연하다.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저승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거잖아.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그러구러 염라국에 돌아다니기 그랬어요. 염라국에 갔어요.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염라대왕이 있지.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의 공동 캐스팅된 염라대왕 등장합니다. 자, 철성을 둘렀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혹은 앉아있고 혹은 서 있더라. 그러고로 들어가니 한 사자 20전 여아를 20살 안 된 여자를 이끌고 오며 쇠뭉치로 치니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러니까 홍이 크게 놀라가지고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않을까? 저렇게 철퇴로 쇠뭉치로 쳐가지고 유혈이 낭자인데 왜 저렇게 저 어린 여자아이를 칩니까? 때립니까? 사자가 답하기를 저 아이는 원래 안남국, 이제 안남국이랑 베트남입니다.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그럼 이제 자기의 애인인 신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 어진 임금을 죽이고 그런 어떤 반란 역모를 꾀한 일이 이 여자가 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 거로 잡아온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됐죠? 그럼 이제 저승 염라국에 들어가는 풍경을 지금 제시해줬네요. 중략. 그러고로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나왔다. 우리의 염라대왕.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골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달령 입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이 책이 뭔지 알겠지? 죽은 사람들 지금 여기에 오늘 여기 들어와야 되는 염라국 입소자들, 입국자들 명단 쓰인.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명이 다 한 사람들의 책이겠죠. 명부겠죠,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서 서롱을 잡아가오늘 홍이 혼백이 상천하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뭐라고 하는 거야? 서롱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 선관이야. 선관이었어. 으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지어 화답한 죄로 선녀랑 둘이 비밀리에 몰래 연애를 한 거라. 말하자면 글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려 40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명나라예요.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이라는 사람의 자식이 되었죠. 이게 이제 아버지라, 그죠? 명나라에서의 부모를 조시를 하고 일찍 잃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누구야? 풍도에, 풍도가 지옥입니다. 도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풍도예요. 에 보내 10년을 머무른 후에 명나라 소주 땅의 구화동 왕명이라는 사람의 여식 딸이 되게 함이요. 그래서 이제 왕운선인가 하는 이름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이 둘은요 원래는 일면식도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인연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여식이 되게 하며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거니와. 그래서 그러면 지금 둘의 내력이 이 천상계에서의 내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정한 일이야. 어떻게 가? 고생하는 것이. 그죠? 정해진 일입니다. 운명이에요. 벌이지 일종의. 이는 무엇이뇨?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아르시고 봉황은 쉰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너 그런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너 인간 세상에 와서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도록 너는 세팅되어 있어. 근데 네가 감히 봉황을 시켜가지고 옥황상제한테 진상하는 하늘의 이 천도 복숭아, 응? 옥황상제만 먹는 그 복숭아, 그 귀한 열매를 네가 갖다가 네가 먹어? 옥황상제께서 아시고 난리가 나가지고 봉황은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봉황은 어디 가고 나를 안 돌보는가 막 이랬잖아요, 그죠? 봉황은 가뒀고 그거 관리하던 선관은 유배를 보냈고 넌 지금 여기 끌려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 문죄 코저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래라. 일정 기망하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거짓말해서 날 속이잖아? 그럼 넌 내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버리고 세상에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 짓고 하라. 제대로 똑바로 고해라.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내리니 대하의 황건으로 산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서롱을 잡아내려 주사를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듯 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막 진짜 혼쭐을 내주는 거지, 그지? 죄를 이제 엄히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롱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번 죽사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그거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었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요. 됐죠? 내가 훔쳐오라고 시킨 게 아니고 아마 제 짐작에는 떨어진 게 물에 떠내려오고 어디 잡초에 어디 박혀있고 이런 거를 봉황이 날아다니다가 가지고 물어다가 나한테 줘가지고 갖다 주는 걸 어떻게 먹은 건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 있어? 죄라 하리요.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번 죽사와도 이 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복걸 엎드려서 비옵니다만 대왕은 염라대왕께서는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살려달라 이 얘기지.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왕이 서롱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내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그래? 일리가 있네. 그래? 거짓말 아닌 것 같다.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리가 있는 말이네. 연이나 그러하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건 이제 연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상에 머물게 하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즉
자, 알았어. 네가 하는 말 일리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알아서 살려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주면, 그렇게 되면 세상에 머물게 되면 고생을 하면서 지내게 될 터니까. 그래서 방송한다. 방송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TV 방송 이런 거, 방송이 원래는 묶였던 사람들 풀어준다 이런 의미의 방송이에요. 그 원래 말 뜻은 원래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 인간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줄게. 풀어줄게. 그럼 넌 가서 고생할 거니까 벌 받는 거야, 그지? 일후는 나중에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앞으로 조심해. 한 번 봐준다 이거죠? 하며 문 밖에 내침이라 했습니다. 서롱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서롱이 여러 가지 그 일을 겪어요. 당연히 그렇지. 영웅적인 면모를 나중에 얻게 되는데,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간단하게 뒤에만 궁금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서롱이 그 살아 돌아오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계모 진 씨가요, 이 서롱을 아니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야, 갖다 죽으라고 내다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몰래 독약을 먹여. 근데 그 약을 먹었는데 죽지를 않고 막 털이 막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무슨 고릴라 같이 막 이렇게 짐승 같이 돼요. 곰처럼 되고 막 이렇게 돼. 그게 되게 흥미로운, 웬만한 고전소설에 나오지 않는 모티프죠. 사람이 괴물처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놀이개로 끌려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꿈에서 본 어떤 노인이 준 약을 먹고선 다시 사람으로 다시 쫙 바뀝니다. 그 나중에 또 물론 장원급제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선녀 있잖아요. 선녀가 적강했잖아. 그 왕씨 집안의 그 여자도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그 왕씨 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집 종, 뭐더라? 돌쇠? 뭐 이름이 그런 건데, 그런 이 중국이 배경인데 한국식 머슴의 이름이야. 돌쇠가한테 죽어요. 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모티프죠. 양반과,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얘가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 비밀도 꿈에 나타난 아버지가 딸한테 알려주고요. 얘도, 이 서롱도 꿈속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어디서 전해 듣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가서 구출하게 된 거야. 어쨌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인연을 맺게 되고요. 나중에 결혼하기로 하고요. 얘는 장원급제하고요. 소주 땅에 순무어사가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일을 펼치고요. 나중에 무슨 북흉노족인가가 뭐가 쳐들어왔을 때 황제를 위험해서 구해내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쁜 악인 아까 있었잖아요. 그 종. 걔의 동생이 와가지고 얘한테 복수를 하겠다면서 막 7일간인가 막 격투를 벌이는데, 그러다가 결국 걔도 죽고요. 걔의 스승도, 무술 스승도 와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면서 이 서롱하고 붙는데 거기서 또 죽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두 개의 장르가 살짝 다른, 물론 서사성은 둘 다 띄고 있습니다만 그걸 두 개를 엮었어요. 그럼 보세요.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답이네요. 그죠? 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데,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어.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세요. 가에서 그 선율이 거기에 있는, 물론 이제 공간이 그 뭐죠, 염라국 하나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 그 여자네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무덤도 등장하고 어쩌고 합니다만, 그 공간들이 가에서 특성이나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진 않았잖아, 전혀. 그죠? 이건 되게 뼈대만 앙상한 설화니까. 근데 나에는 보니까요, 거기 염라국 들어갈 때 뭐 그 모습 어쩌고 막 그 되게 장황하게 그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어.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 이제 뭐 공간적 특성도 그렇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막 선열이 낭자하고 뭐 죄인들을 막 엄하게 다스리고 막 나졸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지? 문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앉아 있고 서 있고 뭘 들고 있고 막, 그죠?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사실 실전에서 여러분 1번 확실하게 딱 받았다 그러면 2, 3, 4, 5번은 사실은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냥 바로 넘어가도 돼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봅시다.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한다는데요.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의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해서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는 건 나보다 오히려 가 쪽이 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어요.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자, 가의 인물들의 대결 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4번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자, 가가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만한 그래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게 어디에 있죠? 없죠, 그죠?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치?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것은 아마 분명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1번의 답이 나와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실전에서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요. 자, 12번 갑니다.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거든요. 봅시다.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의 힘으로 무덤 밖에 아니요. 소리쳤잖아. 사흘 동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목동이 듣고선 가가지고 중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파냈죠. 그러니까 이건 혼자의 힘으로 땡. 자, 2번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이라는 게 뭐야? 금강사의 뭐 절 한 이랑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 죄를 지었단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군. 선율이. 자, 이거는 사실 요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었다는 게 없어, 그지? 만약에 그 여인의 부모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맞는 진술이 돼. 그쵸? 왜? 가가지고 당신 딸이 여차여차했으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땅을 빨리 되돌려 주세요. 이런 걸 그건 맞지, 그죠? 근데 이제 맥락상 누구에게가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별도의 누구에게라는 진술이 없다면 여인에게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여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로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명백하게 누구에게라는 걸 넣어줬어야 더 정확한 정오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자,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그랬는데요.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선 와가지고 막 일을 도와줬는데 틀렸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 표출했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 앞에서 저 여기서 이거 완성할게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냥 뭐 하다 왔는데 그랬더니 저 거기에서 불경 완성하려고 했는데 다 완성 못한 채로 여기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그죠? 자, 불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군. 답 5번이네요. 그죠? 자, 그럼 그 여인, 그지? 자기에게 와가지고 읍소했던 그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다 듣고 감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5번이 답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2번에서 제가 생각한 그런 어떤 다른 가능성 때문에 2번을 답으로 덜컥 골랐던 사람이 있다면 자, 그거는 사실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판단은 나머지 선지들도 읽어본 다음에 최종 판단했어야 됐겠지? 그랬을 때 5번에서 확실한 거, 가장 적절한 게 너무나 뚜렷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선지 진술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치고 답을 2번이 아니라 5번으로 고르는 정도의 센스를 발휘했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은 뭐냐면요. 봅시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그랬습니다.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 이게 무슨 얘기야? 틀렸네. 답 1번이야. 1번 답이 많으니까 되게 고맙다. 그렇죠? 자, 이미 장사 지낸 지 열흘이나 됐다라는 얘기가 이승으로 환생해 오는 게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죽은 지 그냥 팩트 진술이야. 이거는 그냥 장사 지낸 지 열흘이나 된 때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장사 지낸 지 열흘이나 된 사람은 무조건 다 살아오게 되어 있나요? 그게 필연적이라는 무슨 어떤 보장이 있어? 말도 안 됩니다. 니은은요.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 왜? 그 바람이라는 게 결국 뭐야? 부모님이 훔쳐던 땅 돌려드리고 자기가 숨겨놓은 참기름과 배를 가지고 법사님께서 그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디귿 어디 있어요? 왕명을 어이하리오 그랬는데요. 서롱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그건 필연이라는 거야.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리을 갑니다.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로다. 그러니까 서롱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낸다. 그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아까 지문 읽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미음이요. 자, 서롱을 잡아내려 주사라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듯 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 하더라. 과장법인데 서롱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죄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서 다시 이승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14번.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봅니다.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서롱의 말, 자기 변명했잖아요. 저는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짐작하기에는 떨어진 거 봉황이 주워왔나 봐요. 갖다 주는 걸 어떻게 안 먹어요? 저는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죠? 자,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 일리 있도다. 내가 지금 풀어주는데 가면 괴로울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맞죠? 그 다음에 서롱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가면서 거기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꼬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맞는 거죠? 그럼 서롱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이게 무슨 문장이 좀 정돈되면 좋겠는데, 서롱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봉황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열매를 자기한테 가져다 줬다고 서롱이 염라대왕한테 말했어. 그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기 변명하는 내용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서롱과 글로 화답한 선녀. 이게 이제 왕씨 집안의 그 딸인데, 그죠?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령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 염라대왕의 설명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라고 했어? 뭐라고 했나? 서롱아 들으라 하는 부분에서 말이에요. 왕령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언니와 이랬으니까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볼까요? 염라대왕은 서롱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있다고 본 게 아니라 고생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허물이 없게 하라 이랬으니까 이건 틀린 진술입니다. 그죠? 왜? 거기에 바로 이제 그 14번 문제 시험지에서는 바로 왼쪽에 있는데,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내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일리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방금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자, 예니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므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지. 그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했으니까 2번이 답임을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 3점 달고 있고요. 2세트의 대표 문항이고, 2세트가 애초에 묶여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문제입니다. 삼국유사의 선율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선율환생은요, 어떻게?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 자, 무슨 얘기지 지금? 선업과 악업을 구별한대. 그럼 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승에서의 행위가 선율이 했던 그 불경을 엮으려고 했던 행위가 선업이니까 다시 살려주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그 여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이승에서 부모님이 그 금강사의 땅을 훔치는 그런 악업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거지?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티프, 화소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런 모티프가 지금 서롱전이라는 나 글에도 발견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이 둘을 엮어놓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승에서의 행위 때문에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갑니다. 천도를 훔쳐먹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이 이승에서 봉황이 가져다 준 걸 그걸 훔쳐먹었다고 판단해서 저승에서 판단해가지고 그걸 저승으로 잡아간 거고, 저승에서 체험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롱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그 인물이 겪은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서롱이 끌려가다가 웬 20전 여아가 끌려오면서 막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쟤는 왜 저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 보게 된 일 같은 거죠. 그러면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선율환생에서는 또 그 인물이 겪은 일이라는 게 뭐, 그지? 오가는 길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억울한 얘기, 뭐 참기름 얘기, 배 얘기 이런 거 들었던, 억울하다기보다 부모님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됐고 자기를 이제 구해달라는 얘기를 듣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선율환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엮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면요, 보세요.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그죠? 다시 돌아가라. 가가지고 그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마저 그 불경을 엮어라 라고 했던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불경의 완성이 좋은 일이니까 가가지고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위성을 강조하고 선업으로 여기는 거라서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이다. 딩동댕. 나에서 저승사자가 20전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의식. 자,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지 않고 이 여아가 임금을 죽이고 자기 애인을 자기가 그 정을 통한 신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아를 그렇게 잡아온 거잖아, 저승사자가. 그러니까 이런 윤리의식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서롱이 20전 여아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자, 좀 전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경험한 일을 통해 가지고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지, 그죠? 자, 4번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다시,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 염라대왕이 자, 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건 가에서는 선율한테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어? 그게 왜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 가에서는 선율이 하는,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선지에 나왔던 건데, 하는 불경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선한 것이라서 너 돌아가라 한 거죠. 이게 지금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은 그것하고 관련 없는 거야. 선율을 이 땅으로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게 그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나에서는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 자체가 이 판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기보다는 서롱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그 결과 서롱이 죄가 없다는 말이 변명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도 좀 찜찜합니다. 완벽한 서술이 아니고 특히 앞은 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됐죠? 자, 가에서는 논 한 일항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앗아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온 인물이 있는 것은, 이때는 그 연루된 까닭이라는 게 그 여인, 그죠? 나에서는 요게 뭐야? 서롱, 그죠? 그런 인물이 있는 것은 도적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치? 이것도 훔친 거고 이것도 앗아먹은 거니까요. 그럼 도적질,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서 이렇게 염라대왕 앞에 끌려온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15번까지를 풀었고요. 특히 제가 현대 시 세트보다도 요 고전 산문 세트를 다시 눈여겨봐둘 것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문항수가 더 많기도 하고 5문제짜리, 그리고 지금 2022 수능 예시 문항에서 이런 식으로 고전 산문을 일종의 갈래 복합으로 제시하는 게 이 2022 수능 어떤 지향점에, 평가원이 보여준 어떤 지향점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기일식 문학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수능 특강 진행하면서도 문학에서도 종종 언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체크포인트 알아두고 앞으로 시험에서도 그런 지문들에 대비하는 공부가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 열심히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의 세트를 통해서 문학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